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4월 22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보고 가시죠. 비트코인의 가격 9,600만 원입니다. 누군가는 전쟁 위기로 이렇게 밀렸을 때, 꼬리를 달았지만 음봉이 꽉 차 있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 이슈로 공포로 쩔었을 때, 이때 누군가는 매집을 단행합니다. 계속해서. 그랬다면 승자로 남겠지요. 또 전쟁에서 또 이슈가 나서 또 흔들거리면 또 담습니다. 이유는 경제 위기로 가지 않으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으로 간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비트코인 결국은 다시 한번 흔들거렸지만 상승에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흔들거렸지만 상승에 나오고 있고요. XRP도 흔들거렸지만 상승에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흔들거렸지만 전쟁으로 흔들거렸지만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준 싸게 살 매직 기회였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전쟁으로 쫄아서 팔았다면 호구로 전략할 겁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죠. 또 흔들기가 나올 겁니다. 또 밀어? 그러면 또 매집.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알트코인 폭발 나올 때까지.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랬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도지코인 또한 마찬가지 흐름. 시바이노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에이다도 마찬가지 흐름. 체인크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폴카닷도 마찬가지 흐름. 거기에 네오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 이슈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동 불붙자 다시 뛰는 해상운임, 홍해 병목사태 3보기까지 지속될 것 같다. 상해 컨테이너 운임은 3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 운임 선물은 일주일에 30% 상승. 머스크 등 릴레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머스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해운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해운사. 자, 해상 운임이 뛰게 되면 다시 한번 물가 우려가 나오겠죠. 물가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겠죠. 저는 이거를 호재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데 결국은 흔들어 제끼면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쵸?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리 인하가 이슈가 나왔지만 결국은 동결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여기에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그렇지만 흔들어대면 상승을 했다.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느냐, 악재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공 차이가 나온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에 그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600만 원 언저리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자,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박살났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어. 5.20에서 5.50으로. 그런데 이 5.50에 거의 도달하기 직전쯤,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쯤 시장은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결 구간 동안에 이 폭발이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이 동결 구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장에 이슈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위기,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슈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과 함께 부채 위기 계속 튀어나왔었다. 나오면 꺼지고 그쵸? 그래서 늘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또다시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고 갈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또 멀쩡히 쳐다보고 있겠죠. 금리 인하가 뒤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증시하고 코인은 계속 달린다는 거죠. 물량을 흔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길 원하지 않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참전을 원하지 않는다. 참전을 원할 때가 바로 시나리오 1 가동 시기가 가까워 온다는 거겠죠. 저는 항상 예스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노할 시기도 온다는 거 반드시. 자, 미국의 기준금리 그 흐름 추세예요. 항상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대 패러다임과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단기간의 파동은 중요하지 않아. 이때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냥 호구로, 그냥 아마추어로 전략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90%로 전략한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는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5월, 6월, 7월 가파르게 올려대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2023년도 한 5월 달쯤 되니까 금리 인상 구간의 거의 끝에 다다라오죠. 그쵸? 한 2월, 3월, 4월 정도 되니까 금리 인상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땠을까요? 2023년 5월 달. 그쵸? 완만해지죠? 그러다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폭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시장은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흔들릴 때마다 미디어가 동반되고 이슈가 동반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폭발 전입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알트코인의 매직 기회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매직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싸게 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45, 코스닥은 0.46 상승했고요. 니케이 상해 항생, 니케이는 1% 상승했고 항생은 1.73 상승, 상해는 0.6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영국은 1.07, 독일은 0.28 상승, 프랑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죠? 자, 단기간에 좀 빠졌으니까 여기서 흔들다가 상승 나왔다가 또 흔들거리다가 상승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미디어랑 전쟁 이슈로 흔들거릴 때 공포에 매도했다면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호구가 되겠지요. 우리는 이들이 던지는 거를 기득권 세력과 마찬가지로 쪽 빨아들이면 됩니다. 아직까지 한참 많이 남았다. 독일 중앙은행, 미국 MIT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와 CBDC를 연구한다. 유럽의 심장이죠. 독일 중앙은행 또한 미국 MIT와 CBDC를 함께 연구한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CBDC 발행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부총재, 은행과의 CBDC 경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토코나 자산에 대한 공동의 국제 규제 시스템 필요하다. 토코나 자산에 대해서, 토큰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은행 또한 올해 국내외 디지털 화폐 실험을 본격화한다. CBDC는 100%입니다. 유럽에서는 2025년도 10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100% 가동될 겁니다. CBDC 세상이 온다면 과연 XRP의 가격은 어디 있을까요? 얘가 2017년도에 9만 프로에 가까운 폭발을 보였습니다. 9만 프로. 다가오는 폭발에서는 몇 프로의 폭발을 보일까요? 물론 소송이 마감돼야 되겠지요. 소송으로 확인하고 결과물로 확인하면 늦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폭등 나올 때 다 떨궈져 나갈 겁니다. 1만 원에 도착하면 95%가 떨궈져 나간다. 중요한 건 얘는 10만 원을 넘어서 1만 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기준점이야. 물론 100만 원도 넘어가겠지요. 지금 가격대에서 대략적으로 100배, 1만 원이면 100배니까 여기에 1000원이면 1000배 기준점이겠네요. 그쵸? 1,000원에서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공 3개 붙으니까 1000배 기준점이겠네요. 10년 동안 1000배가 욕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그르크 기구와 인내심과 얘는 펀더멘탈이 이미 정해져 있어. 기간이 정하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픽스돼 있어. 제 기준으로 100%다. BIS 국제결제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얘네에서 만들었던 스위프트와 함께 ISO 2002 관리자 그룹. 여기서 우리에게 답안지를 분명히 100% 줬어. 그쵸?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죠. 자, 단기적으로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오는 XRP ETF, 따라오는 리플사의 IPO,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와 알트코인들에 대한 대폭등,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리면서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루한 흔들기 장세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와 매크로 이슈들에 대한 흔들기,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면서 내 멘탈을 흔들거리는 것뿐이지요. 제가 왜 리플을 100%라 그럴까요? 미래라는 건 100%가 없잖아. 얘는 근데 뭘 믿고 얘가 폭발할 거라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멤버십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요? 멤버십 방송 도중에 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면에 그 최정점에 바로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 중심 중에 심장이 여기 딱 하고 포진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모잘루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프리카 넌다와 함께 저 또한 아프리카에 그들이 또 빨대를 미친 듯이 꼽은 거 보고 다시 한번 소들어지게 바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영상은 단 한 가지도 놓칠 영상이 없다. 뉴클러스, 국경 간 결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머큐리 글로벌을 인수합니다. 뉴클러스에서 머큐리를 인수한다. 이 머큐리는 리플의 ODA를 사용하는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2021년 3월 달에 머큐리, 요하네스버그와 런던 간 송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플의 ODA를 사용합니다. 영국의 런던과 아프리카가 ODA로 연결되었죠. 그거를 뉴클러스에서 인수합니다. 자, 뉴클러스의 자회사 DRFQ예요. 보시면 블록체인이 B2B 비즈니스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B2B 국경 간 결제는 2017년 총 150조 파운드에 달았습니다. 2027년까지 이 금액은 250조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50조면은요, 원화 기준으로 42경 6,600조입니다. 자, 그러면 XRP의 값어치, 이 시총과 얘를 좀 비교해 보세요. 공이 몇 개가 더 붙여야 될지. 이 망을, 스위프트 망을 대체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리플입니다. 그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결제는 스위프트, 웨스턴 유니언, 은행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에 스위프트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이 시장이 어떻게 뒤처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핀테크 기업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공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웨스턴 유니언, 스위프트 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렇죠? 스위프트의 주인이 1973년에 전 세계 200개 국가 1만 2천여 개 금융기관이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스위프트를 3,000개 금융기관이 다 보유하고 있죠. 지분을 말입니다. 이 3,000개 금융기관이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었습니다. 거대 기득권이었죠. 얘네가 그 문명을 만들고 있다는 거. 저는 얘네가 리플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다. 분산 원장을 사용했죠. 경제 개선국 여기서 필요하죠.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죠. 회계의 새로운 표준.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모든 B2B 거래를 별도로 기록하여서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허용하는 것은 트랜잭션이 공동 거래 기록이 있는 공동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유 경제의 완성입니다. 장부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통합 원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산 원장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블록체인 혁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의 탄생, 2012년도에 리플랩스의 탄생, 그 이후에 각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각 사명함을 띠고 우리 곁으로 나오게 됐죠.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모든 차병과 대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B2B 지불은 전 세계 노드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확인됩니다. 아시겠죠? 전 세계 노드에 의해서 금융의 원 솔루션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걸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 0.0001%인 바로 그들이겠죠. 우리는 여기 투자하는 겁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드비드 거린다 해도 한 6년에서 7년 동안 비트비트 거리다가 거래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폭발하게 되면 아마 심장 터질 겁니다. 보지 못했던 대폭발을 보게 될 테니까. 뉴클러스 그룹, 금융 인프라의 미래를 향한 선별된 관문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시대의 기초가 되는 기술에 투자하고 육성합니다. 뉴클러스는 머큐리, 선도적인 국경 간 결제 회사인 머큐리 글로벌의 인쇄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입지 확장을 위해서 DRFQ와 탄텔 그룹 간의 협력을 발표하였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뉴클러스는 전 세계 암호화폐 및 소매 외환 거래 업계에 소프트웨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이더리움 ETF가 다가옵니다. ETF가 다가오면 알트코인들이 폭발하겠죠. 리플과 SEC 소송도 어느 한순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광풍이 몰아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상승을 부르비치는 게 아니죠. 밑도 끝도 없이 저는 모두가 예스할 때 노를 하지 않을 겁니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이야기는 멤버십에서 진행이 된다. 보통 40분에서 50분 기준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한 깊이 있는 자료가 제공됐고요. 불과 얼마 전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름 한번 끼쳐보시지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